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파월 금리 인상. 미국의 FOMC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나올 텐데요. 30분 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지금 시선이 꽂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거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인 내일 새벽 3시에 이른바 정책 성명서라는 형태로 발표가 됩니다. 네. 자, 정책 성명서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것에 관한 연준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데요. 정책 성명서 상에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릴 또는 내릴 금리의 변동을 줄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현재의 5.25 내지 5.50% 선에서 그대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분석가들 전망치로 보면 거의 80%, 90% 이상이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각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금리를 변동을 주는 그런 나름의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가 끝나는 해에 이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서 연준의 각종 통계도 3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처럼 분기가 끝나지 않는 중간에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금리 조정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FOMC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느냐,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조정은 없더라도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이 조금 종래의 패턴과는 다른 이상 조짐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다. 자, 물가는 지난해 연말 상황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조금씩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대목은 현재 연준의 정책 성명서 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3시 반부터 시작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포춘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 저널, 이 경제 저널에서 아예 금리 인상을 못을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불과 우리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금리 인하가 6월 달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지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 비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것이 분위기를 그만큼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블룸버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이 경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경제학자들의 리포트를 발표한 거 보면 파월 의장이
매파적 피벗에 나설 것이다. 이 매파적 피벗은요, 현재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진다. 이런 게 그동안의 시장에서 해석해 왔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 피벗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연구소의 발언에 가면 여기서도 금리 인상 얘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블룸버그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것이 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또 그동안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겸손해서 그런지 얌전해서 그런지 발언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아예 얘기를 하지 않으면 혼선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연준 위원들은 아예 연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네. 이것은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시장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대비토록 한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가 담긴 거거든요. 이 블룸버그가 이것을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 6천 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AI로 돌려보니까 확연하게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 이런 어떤 통계도 밝힌 그런 상태거든요. 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주목될 것은 중립금리에 관한 논쟁인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 중립금리라는 게 이 물가에도 영향을 안 주고 또 고용에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이상적 어떤 상상적 금리 수준입니다. 사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내정하고 있는 내심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에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욕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지금 고용, 외국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정부 재정이 팽창된 상태에서는 적정 금리가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중립금리 인상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논쟁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조정하게 되면 앞으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흔히 개마고온 금리라고 그러는데 이 개마고온 금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립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만은 미국 경제학계 내부에서 중립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가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우리는 금리 인상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 중립금리 발언을 한다든가 그것만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 아니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상당 기간 개마고온 금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모닝벨과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새벽입니다. 중립금리 얘기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임금 ECI 쇼크. 자, ECI, Employment Cost Index. 직역하면 고용 비용 지수인데요. 이게 또 밤사이 미국 시장의 투심을 좀 위축시켰습니다. 결국 고용 비용이 올라갔는데요.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결국 인건비가 더 부담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뉴욕 증시 상황, 밤사이의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시간 전 거래,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약 한 10시경, 밤 10시경, 그러니까 장 열리기 직전에 선물 시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네. 아주 이상 추락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저 미국 노동부가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고용 비용 지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뭐 주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젯밤에는 이 고용 비용 지수가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고용 비용 지수에서요, 이 나타난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또 전월 대비 이게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또는 감소, 성장, 증가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1월 달에 반전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4.2%, 전월 대비로 1.2%가 올랐는데요. 자, 지난 바로 분기 대비에 비해서 1.2%가 올랐다. 이 얘기는 뭐 단순하게 곱하면 1.2 곱하기 4, 분기 성장률이기 때문에 4를 곱하면 네. 5% 정도 가량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현재 3% 초반에서 안 잡히고 있는데 고용 비용,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 지수는 거의 4%에서 5% 오르고 있고 이게 상승세가 더 올라간다. 바로 이런 얘기가 금리 인상의 우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또 한 번의 역피벗의 우려를 굉장히 정폭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용 보고서상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고용 비용 지수 ECI 인플로이먼트 이 지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자, 이 평균 임금은요, 모든 그 기업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를 시간당으로 얼마나 하느냐? 네. 이것을 보는 데 반해서 고용 비용은 거기에서 평균 기용이 아니라 많이 근무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평소 8시간 근무하는 것을 10시간, 9시간 초과 수당까지 지급한 그것까지 포함한 게 고용 비용 지수거든요. 그렇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평균 물가 지수, 평균 임금 지수보다도 고용 비용 지수가 더 유의한 어떤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밤사이에 고용 비용 지수, 이 ECI가 좀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지표라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의 미국의 분위기는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쪽에 아직도 방점이 두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널뛰기.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날 15% 넘게 급등했는데 어제 박사님께서 그 중국발 호재가 단순히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밤사이에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테슬라가 FSD, 풀 서비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 운행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하나의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루에 15%,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호재는 호재인데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가져올 정도로 판을 바꾸는 정도의 호재일까?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그런 분석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최종 허가가 아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허가 받기까지는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 평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서로 그 최종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FSD 승인이 무슨 그렇게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보고서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이 중국 테슬라가 허가를 이번에 일단 기준을 통과했다는
FSD 기준이라는 것은요, 현재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테슬라의 기존 차량들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길거리 다닐 때 네. 운전자도 모르게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 수집이 중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테슬라 차는 공공기관의 진입 금지, 주차 금지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가 야, 우리 이거 그 정보 수집할 때 있어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얼굴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또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통계는 다 뺐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말아달라라고 신청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래 테슬라가 그동안에 해온 거 보니까 우리 요구를 잘 지켰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어떤 테슬라의 공공기관 진입, 테슬라 차량의 공공기관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갈 길이 있다. 이제 그러나 공공기관 허용이 되면 좀 판매는 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에버코어에서 지적하는 것은 FSD가 이제 도입이 되면 그것을 팔면 돈이 좀 늘겠지만 지금 중국 비아디 등이 그 FSD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조차도 지금 덤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완전히 대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또 테슬라의 머스크가 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에 정권감독원과 싸워왔던 그 이 머스크의 어떤 함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말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머스크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일각의 엑시오스 같은 인터넷 언론은 머스크가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자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의 주가는 뭐 떨어졌지만 너무 크게 또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밈 주식 비슷하게 조그마한 호재나 악재에도 가격 상승, 하락폭이 진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좀 감안하고 이런 주식은 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석탄 발전 퇴출. 주요 7개국 G7 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이 석탄 발전을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G7만의 합의로 끝날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여기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G7이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면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자기 국가로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G7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G7의 초청을 받지 못해서 조금 서운한 그런 상황인데 2035년까지 석유 화력 발전소 퇴출시키겠다. 단계적 퇴출이라는 게 2035년에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 발전 퇴출 목표가 2050년이에요. 네. 이보다 15년이 빨라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지금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39%거든요.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만약에 G7이 석탄 발전을 2035년에 퇴출시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때 우리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석탄 발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합의였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메이데이. 5월의 날이라는 뜻인데 근로자의 날이죠. 오늘 저희는 방송을 하지만 금융시장은 쉽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큰 중요한 날이죠. 네, 세계 노동 경제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된 날이죠. 이 사실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헤이마켓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8시간 근로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 4일 근무하자고 그러는데 뭐 당시에 이
매일 근무하면서도 하루에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보자 하는 그 논쟁. 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날을 노동절로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는 노동절로 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지금 이 노동절 가지고도 갈라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노조 근로자 중에 일부는 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근무하고 네. 뭐 이런 좀 기형적인 날이 됐는데요. 자, 5월은 정말 실록의 계절이고 봄이 만발하는 계절. 메이데이는 사실상 완전한 봄으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시위도 예상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메이데이의 근본 취지는 노사가 잘 합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는 그런 취지다. 그런 관점에서 메이데이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